자, 그러면은 이번에 두 번째 시간 전산 7급 원래 소공 분석 해설하도록 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이쪽에 잠깐 보면은 제가 이 자료구조론 분석하면서 원래 2020년 국가 7급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시험 보고 점수 보내준 사람 이 5명 추출해 갖고 그 평균하고 이걸 제가 적었습니다. 이거는 있는 사실 그대로고, 그래서 1등 이제 보내준 사람 중에서 1등인 사람이 84점 평균 17인데 이 사람 당연히 합격하겠죠, 예를 들어. 그랬을 때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원래 2020년 33명 채용하는데 합격점이 과연 몇 점이 될 것이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듣는 사람은 이거부터 듣지 말고 먼저 자료구조론 한 걸 먼저 듣고 이걸 들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높아심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7급 기출 분석 해설을 하는데 제가 하는 거는 이 짧은 시간에 하는 거는 분석입니다. 해설은 무엇으로 대용하느냐 이야기했듯이 이 해설은 여기 제가 충분히 비주얼 고주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커스 학원에 가서 다운받으면 되니까요. 나는 일부만 해설하고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은 이 해설된 걸 읽어보고 남이 적은 글을 읽어보고 이해가 돼야 되니까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소공하는데 우리는 합격하기 위한 것이니까 합격자 기준으로 분석한다라는 거죠. 초보자 기준이 아니고. 그래서 자료구조 분석한 것부터 듣고 이거 듣는 것으로 간주하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소공에서 첫 번째 문제는 그 에자일 프로세서입니다. 요사이 민첩하게 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별하게 틀린 건 없으니까 동그라미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클래스 다이어그램.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약간 헷갈리는 용어도 들어있는데 옳지 않는 것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그 오퍼레이션 처리 과정, 우리가 처리 과정을 그린 거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아니고 활동 다이어그램입니다. 해설을 제가 충분히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어떤 정적 형태로 나타내는 것, 그래서 특별하게 답 찾는데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출제되었습니다. 우리가 인터페이스는 전산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특히 소공에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잠깐 잔소리 하나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 7급을 합격해갖고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합니다.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기술고시 5급 합격해서 이 사무관이죠. 이 사무관으로 근무하는 사람한테 그 공무원 하면서 뭐 합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했어요. SE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산에서 이 전산 모든 과목을 통틀어서 다루는 거, 이야기할 수 있는 과목이 소프트웨어 공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료구조다. 전산 7급 합격해서 근무하면서 자료구조 알고리즘을 많이 필요할까요? 물론 개발을 하는 그 부서에 있다 보면 알고리즘을 알아야 하니까 혹시 알고리즘을 모르면 다른 걸 참고해서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고 어떤 일을 하는 데는 바로 이 SE 관련 업무를 한다. 그래서 이 SE는 실제 중요한 것이죠, 이게. 그리고 이 SE는 어떤 국어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헛소리였고, 이제 이런 걸 참고해서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런 걸 자연스럽게 접근돼야 되는 거죠. 내가 프로그램 개발했는데 사람들이 상호작용, 사용하는데 어려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뭔가 A라는 게 있으면 B라는 게 있을 때 여기서 중간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게 인터페이스고, 그래서 어떤 쉽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거기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이라고
그 밑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사용자 인터페이스 해놓고 내부 이런 말이 들어가야 해요. 내부끼리 하는 게 아니고 외부와 외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답 찾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테스트 순서, 시험 순서. 이거는 읽으면 5초 만에 넣을 수 있는 거. 시험 순서. 예를 들어 뭐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이런 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5번은 공학 프로세서. 이 프로세서 종류는 많죠. 이 소공에서 특히 뭐 무슨 프로세서 너무나 많습니다. 뭐 CMMI 등등에서. 그래서 이 개념은 소공 공부한 사람 알 거고, 이 공학 프로세서라고 나왔는데, 이 공학 프로세서가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 이렇게 이야기하죠. SE, 엔지니어링. 그럼 소프트웨어 공학이 뭘까요? 프로그램 개발하는 걸 말하는 거죠. 개발하는 거는 계획, 분석, 설계, 뭐 구현, 테스트, 유지, 보수, 생명주기, 그거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 문제 출제된 것이죠, 이거는. 그래서 그 개념 알면 이런 걸 공부 다 하였으니까 암기사항이 아니고 이 국어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소공 공부한 사람은 이런 거 읽어보고 틀리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 뭐 스파이스 이런 말도 있는데 뭐 스파이스뿐만 아니라 뭐 CMMI도 있고 여러 종류의 프로세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 주기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공학 프로세서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또는 시스템 공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였습니다. 5번이. 자, 그 다음에 6번. 자, 6번 문제는 역시 UML 2.0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출제되었습니다. 뭐가 출제되었냐면은 인터랙터, 그 다음에 컴포짓, 그 다음에 패키지 다이어그램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 연결되는 거 아니고 좀 구별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합격자라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합격자 기준으로 저는 분석합니다. 자, 그 다음이 7번 디자인 패턴이 나왔습니다. 이 디자인 패턴은 지금까지는 공부를 하나, 공부를 안 하나, 그 말만 보고 영어 단어 뜻만 알면, 예를 들어, 관찰한다. 그 옵저버 패턴, 이런 식으로, 뭐 중간에서 중재한다. 그럼 중재자 패턴,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출제되었죠. 그래서 공부한 사람이 억울할 정도로 지금까지 전산칠급에서 이 디자인 패턴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원식 코드가 나왔습니다. 이 디자인 패턴이 제가 강의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앞으로 출제 방향은 디자인 패턴이 말장난으로 안 나오고 원식 코드가 나올 것이다 해서 제가 강조하였고 또 책에도 제가 원식 코드 많이 넣었습니다. 뭐 전략 패턴, 데코레이트 패턴, 브릿지 패턴 뭐 등등 제가 원식 코드를 많이 넣었죠. 자바로.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이 원식 코드가 또 뭐로 나왔느냐, 파이썬으로 나왔어요. 물론 제가 파이썬으로 넣을 것도 예상은 해가 자료구조 있는 데서 파이썬 코드 보는 것도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파이썬으로 또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디자인 패턴이 뭐가 나왔냐면은 명령어 패턴이 나왔습니다. 명령어 패턴이 나왔는데, 이 명령어 패턴은 명령어 자체를 캡슐화하는 것이다. 제가 물론 이론 시간 설명하였겠죠. 그런데 제가 결론을 봤을 때는 많은 사람이 틀렸을 것 같습니다. 이 디자인 패턴이가.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출제 안 되었으니까. 원식 코드로 지금까지 출제 안 되어갖고 제가 강조해도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는 특성을 아니까요. 뭐 출제 안 된 건 관심을 많이 안 주는 거죠. 예상은 하지만. 그래서 많이 틀렸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말로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하는데 이게 그 명령어 패턴에서 이제 명령어를 캡슐화 하니까 명령어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명령어를
여기 명령어 패턴의 핵심이 명령어를 캡처한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데 그럼 원시 코드를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명령어를 캡처를 한 게 뭔지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부분 사람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원시 코드에 뭐가 들어 있었냐 하면은 이 프로그램 패턴 원시 코드는 제가 여기 상세히 설명해 둔데 그 주식 거래하는 데서 주식 거래할 때 내가 주문을 하죠. 그 주문하는 그걸 명령어를 캡처한 게 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면은 그 invoke라고 나오는 것이죠. 원시 코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invoke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동자. 이 발동자는 호출자를 말하는데 뭔가 들이대다 뭐 이런 뜻이니까 발동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 패턴의 구성 요소에서 크게 4가지가 있는데 뭐 클라이언트, 발동자, 그다음에 리시브 이런 게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명령어 패턴이니까 명령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말로 나왔을 때 제가 이 발동자, 인보커 이거 들어가면 명령어 패턴이다. 이거는 설명을 하였는데 그거 눈치 찍은 사람은 이거 딱 보고 명령어 패턴이구나 답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 디자인 패턴, 명령어 패턴이 출제되는데 이거 맞춘 사람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대부분 틀렸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해설은 여기 상세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기능적, 그 다음 문제가 8번입니까? 비기능적, 기능적, 뭐 비기능적 이거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다 맞췄을 거고 기능적 요구사항, 비기능적 요구사항 구분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래서 맞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형상관리 나왔습니다. 이것도 틀리지 않았어요. 형상은 뭐죠? 형상은 산출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문제 내용을 보면은 형상관리하고 옳지 않는 거, 그 높은 추상도 찾는 거, 여기서 이런 말이 있는데 높은 추상도 찾는 거는 뭐죠? 구급도 다 공부했죠. 역공학이잖아요. 역공학. 낮은 추상도에서 높은 추상도 찾는 것은 형상 관리하는 게 아니고 역공학이죠. 그래서 뭐 특별하게 어렵게 출제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럼입니다. 여기서 애자일 개발 방법론에서 XP하고 뭐가 이 스크럼이 가장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스크럼 활동인데 거기 보면 이제 스프린터 스크럼에서 쓰는 용어 스프린터가 있죠. 이것도 다 공부, 그 개발 주기를 말하는 것이죠. 이건데 그 스프린터 해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국어적인 개념, 우리가 해고한다는 건 뭡니까? 되돌아 보는 거죠. 보는 거. 그 되돌아보고 이게 잘못됐나, 잘 됐나 그걸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뭐 스프린트 끝났을 때 이제 뭐 되돌아보고 뭐 한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어떤 국어는 내보다 여러분들 더 잘하지 않습니까? 공부하니까. 나는 국어 같은 건 공부 안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맞춘 것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객체 지향 설계 11번. 11번은 뭐 이거는 객체 지향 설계는 전체를 쪼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그만 것을 해서 전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읽어보면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 있게 뭐 어렵게 말장난인데 어렵게 말을 써놓은 건 아닙니다. 이게 11번이고 그 다음 12번은 모듈의 결합도 낮은 것은 높은 거 뭐 결합도 응집도 있으니까요. 결합도 내공 예제 서자 뭐 이거 국업 시험보다 더 쉽게 출제된 것입니다.
이게 12번이고, 그 다음에 13번은 통합 프로세서, UP. 네. 그래서, 뭐, 전 개발 과정을 다 한꺼번에 다루어 나가는 하는 방식. 이것도 더 이상 제가 설명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공부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14번, 드라이브와 스톱. 우리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쓰는 거 있죠. 드라이브하고 스톱. 이것도 뭐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뭐 이거 모르고 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호출하고 뭐 주프로랑 부프로는 관계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번은 리팩토링. 역시 원식 코드로 나왔으면 이것도 틀린 사람 없다는 거죠. 미리 동그라미 한 게 리팩토링인데, 근데 이런 거 갖고 선생님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 책에도 그대로 있어요. 이거는 새로운 게 나왔다는데 새로운 게 아니죠. 이게 그 리팩토링에서 메소드 추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방 공부한 사람은 10초 내로 맞췄습니다. 그거에 리팩토링에 나온 것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16번은 맥콜의 품질 요소. 그래서 이 16번은 품질 요소인데, 뭐 맥콜 나왔는데 맥콜은 몰라도 되는 거죠. 그 품질 요소에서 거기 보면 이식성인데, 그 다른 시스템하고 연동하는 게 이식성이 아니죠. 이식성은 환경에 따라서 변화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식성이 뭐냐, 이 내용만 알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은 다형성. 그 동그라미 하다 보니 다 100점 맞겠네, 이게. 그 다형성 공부 안 하는 사람 없어. 이거는 오버로딩, 오버라이딩 뭐 등등 이렇게 해서 다형성 재사용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1번에 보면 클래스 안에 속성하고 뭐를 메소드를 묶는다 이렇게 돼 있죠. 다형성이 캡슐화하고는 다르죠. 캡슐화가 묶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캡슐화, 다형성 뭐 이거 용어 구분하는 거니까 이런 거 틀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18번. 18번은 순환 복잡도가 나왔습니다. 맥케이브의 순환 복잡도, 간단히 CC라고 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 이런 걸 이용해서 영역으로 하는 거 너무나 많이 다룬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 내용도 그 순환 복잡도하고 그 펜아웃은 연관이 없죠. 그래서 펜아웃은 모듈의 결합 그 부분입니다. 제어도는. 그래서 어려운 거 없고 뭐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번은 기능점수. 기능점수 다 공부하였죠. 제가 강조도 많이 하였던 것입니다. 이거는 왜 강조를 많이 했느냐, 실제로 아까 공무원 가면은 SE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기능점수, 그러니까 어떤 국가기관에서 프로그램 개발 발주했을 때 그 입찰 들어오면 이런 기능점수 해갖고 뭐를 하는 거죠? 비용 같은 걸 산출하니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 SE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아마 대부분이 틀렸을 것 같습니다. 왜? 기능점수가 지금까지 출제되었는데 지금까지 출제된 거하고는 좀 다르게 출제되었어요. 제가 이 기능점수 구하는 것도 내 책에 다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틀렸다고 봅니다. 왜요? 그렇게 공부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능점수 구할 때 기능점수에 뭐가 있습니까? 미조정 기능점수, 미조정 기능점수에서 뭘 구해야 되죠? 조정된 기능점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인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인수 구하는 공식이 필요하죠. 그랬을 때 이런 공식을 안 외웠을 것 같아요. 그 표 보는 방법. 문제가 한 페이지도 넘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 문제는, 책에도 그대로 있고, 이런 거 구하는 거, 이 문제하고 똑같은 건 책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 풀 수 있을 정도의 자료는 다 제공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출제자가 기능점수는
미조정 기능 점수가 있고 조정 기능 점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그냥 기능 점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 기능 점수가 미조정 기능 점수인지 조정 기능 점수인지 알 게 뭐야? 명확하게 제시를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나는. 그래서 출제를 좀 똑바로 해라.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읽어봤을 때 지금까지 공부는 했어. 그런데 1분 안에 못 풀 것 같아요. 문제가 탁, 나도 이 문제를 딱 읽어봤을 때 가슴에 탁 와닿지 않았어요. 좀 이게 기능 점수인데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계산도 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기능 점수는 데이터 기능 점수, 트랜잭션 기능 점수 합한 게 미조정 기능 점수 우리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래도 바로 이런 게 공부를 하고도 문제 패턴이 약간 틀려지면은 틀리는 것이죠. 제가 그걸 알고 있고 또 1분 안에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풀기는 어려웠다라고 봅니다. 해서 틀렸을 것 같습니다. 그 책에 제가 여기 해설 상세히 해두었습니다. 이 마지막 20번이 또 문제입니다. 원인 결과 그래프 나온 거죠. 자, 이 원인 결과 그래프는 어디에 쓰는 거죠? 이 원인 결과 그래프는 지금까지 출제돼서 우리가 이제 화이트 박스 테스트가 있고 뭐가 있죠? 블랙 박스 테스트가 있죠. 그래서 블랙 박스 테스트에서 명세 기반이라고 합니다. 그때 쓰는 게 원인 결과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쓰면 원인이 주어졌을 때는 뭐가 있는 거죠?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 한 개가 있고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결과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만약 이렇게 될 수 있을 때 이게 엔드냐 오하냐 이런 게 있겠죠. 엔드는 이렇게 표시하고 오하는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주어지면 그 원인에 따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 그래프 그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산 7급 문제에서 원인 결과 그래프가 블랙박스 테스트의 한 종류이고 명세 기반이다. 이런 거는 지금까지 출제되었죠. 그런데 이 원인 결과 실제로 원인을 주놓고 그 다음에 결과에 따른 그래프를 그리고 이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부 안 하는 거죠. 나도 세부적으로 안 가르쳤어요. 사실은 그냥 원인 결과 그래프 이런 거다만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거의 틀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그래프 공부를 하였다 손치더라도 1분 안에 절대로 모르겠어요. 1분 안에 풀 수 있을까? 못 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19번도 그렇고 20번 원인 결과 그래프도 공부해도 헷갈려요. 문제가 벌써 한 페이지. 제가 해설을 3페이지 하였어요. 그 원인 결과 그래프 그리는 방법하고 원인 결과 그래프 그릴 때 사용되는 기호 의미하고 그 그래프 그릴 때 그 단계적으로 어떻게 그려져 나간다. 이거를 상세하게 제가 해설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설지 보고 나중에 공부를 하시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게 계속 나올 것이냐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게 그 최원만 그쪽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구글링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소공을 분석을 해 볼까요? 전체 수능 문제를 분석하면은 그러니까 이번 2020년 특징이 쉬운 거는 정말로 쉬워. 그냥 이런 거는 답 읽어 답이 5초 내로는 5초 내로 답 찾는데 에러점이 없어. 예를 들어 소공 문제가 과거에 점수가 안 나올 적은 언제냐? 단순 암기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 뭐 품질 요소도 그렇고 무슨 테스트 도구로 뭐 해가 연도 있는 거 숫자 넣는 거 그거는 암기하지 않으면 못 맞추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어려웠던 거예요. 옛날 문제가. 그래서 이제 소공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 가서 볼까요? 이제 제가 이제 7급하고 9급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 9급도 다 맞출 수 있는 것들이 다시 보면. 그래서 이 동그라미 해놓은 이거는 답 찾는데 크게 어려움 점은 없었는데 그 이제 이게 디자인 패턴이 이게 틀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객체 지향 설계, 뭐 결합도 이런 거, UP, 통합 프로, 드라이브 스톱, 리팩토링 이런 거. 그래서 뭐 맥케이브 순환 복잡도. 그 결론적으로 7번 문제하고 19번 문제하고 20번 문제는 세 개는 대부분이 틀렸을 거로 봅니다. 맞춘 사람은 없을 거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있을까요? 그 세 개는 찍어라 이면 찍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이번 소공 문제를 분석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출제되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깊이가 더 갔잖아요. 그러면 찍어야 돼요. 1분 안에 못 푸는. 그러면 3개 틀리면 85점이죠. 그러면 이제 소공은 85점 중에서 이제 평이하다고 했는데 여기 뭐 객체 지향 설계라든지 뭐 스크럼에서 해고라든지 뭐 이런 내용을 읽다 보면 사람에 따라 품질 요소에서 이식성 이런 것도 있죠. 그 이식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확장성 이런 거 나왔을 때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 뭐 이걸 틀릴 수도 있고 이걸 객체 지향 설계 이것도 잘못 읽으면 틀릴 수도 있고 형상 관리 이런 거 다 알아. 산출물인데 뭐 읽다 보면 알긴 알아. 높은 추상도를 가진 것, 낮은 추상도 이건 역공학 알긴 알아. 근데 시험 풀다 보면 순간적으로 틀리는 사람이 사람에 따라 이걸 틀릴 수도 있고 저걸 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3개 틀리고 뭐 한 2-3개 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70에서 몇 점 이것도 역시 75점 정도 받는 게 그래야 이제 합격하는 사람이 이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정도 받아도 합격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그래도 이해되었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자료구조는 딱 계산하고 놓으면 수학 문제하고 같은 게 많죠. 말장난이 아니고. 그래서 자료구조는 긴가 민가 한 게 없으니까 딱 보면 이거는 80점, 이거는 한 70점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소공은 긴가 민가 이거는 국어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이런 소공 문제를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스크럼 스프린트 해고인데 이 문장 적어 놓은 게 해고적인 내용인지 아니 해고인지 또 리뷰가 있었어요. 그 이건지 헷갈릴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확실하게 틀리는 것도 있고 개인에 따라서 이렇게 틀릴 수 있는 거 이거 감안한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을 다시 가볼까요? 이쪽을 보면은 이 소공 지금 5명 보내준 사람 이 뭐죠? 73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표본 점수 같아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메일로 이제 점수를 나한테 보내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낮은 사람은 잘 보내주지 않습니다. 쪽시럽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보내주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실 내가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뭐 그렇지 않고 또 나하고 좀 뭐 만만하다 보니까 선생님 나 이번에 점수 몇 점 받았습니다. 이렇게 턱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내준 사람들은 사실 시험 잘 본 사람들이 따지 보면은 그랬을 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합격했을 것 같아요. 합격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점수 보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카페에 지금 그 후기 적은 사람 자기가 합격할 건데 떨어질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서울시 지방직 대비해서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카페 가입해서 이제 한 사람한테는 이 기출 문제 다 보내주었는데 벌써 분석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도 만약 이 사람이 떨어졌으면 75.82를 받았는데 억울할 것 같고 이제 이 사람이 왜 억울하냐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소공 분석이었습니다. 휴식하겠습니다.